교감록 공부는 제38칙 풍열 화산과 조사의 시민은 철우지기와 같다. 이런 이제 풍열선사의 유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의 시민, 조사의 마음이죠. 조사의 마음을 여기서 이제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불시민이라는 말 쓰거든요. 불시민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불시민, 조사시민 이 두 가지 말을 쓰는데 우리가 선생들이 이심전심으로 제자를 인가할 때에 도장자를 쓰죠. 이미 시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마음의 도장 이런 말인데 마음의 도장을 찍는 것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불시민과 같은 말이고 그 달마 제사는 서가세존의 불시민을 전한 안흥대사다 이런 말이 이제 중국 어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시민을 전한 그 말을 달마 대사의 시민을 전한 것은 조사시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시민이란 말, 그 조사의 시민은 철우, 쇠로 만든 소와 같다. 그래서 중국의 황하강에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왕이 세웠다고 하는 철우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철우에다가 비견해서 조사의 시민은 철우와 같다. 철우의 직이, 철우의 시의 작용과 같다라고 하는 법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은 교감록에도 실려 있지만 종룡록 제29척에도 실려 있어요. 풍열선사의 법문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법문이고 또 다른 선생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조사시민, 불시민을 가지고 설법을 아주 특이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특이한 법문을 오늘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열선사는 인재종계통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법계를 내가 먼저 소개했습니다. 인재의연선사의 제자가 흥화존장선사가 있어요. 삼성하고 우리가 인재의 제자 가운데 삼성이 정법반장을 전한 이야기가 인재록에 나오죠. 흥화존장선사하고 인재 법을 이은 사람이 두 사람인데 흥화존장의 법을 이은 사람이 남은해옹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남은해옹선사의 법을 이은 사람이 풍월연소선사입니다. 풍월연소선사. 그래서 풍월연소선사가 인재어록에 보면은 인재의 가풍을 재부험한 인물로 주목을 받아요. 이 때문에 인재의 가풍을 4대에 걸쳐서 내려와서 송초에 인재의 가풍을 크게 부험했던 인물이 누구냐? 풍월연소선사입니다. 그래서 인재어록이라든가 인재의 가풍을 어록으로 재편집하고 사가어록이 인재어록이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인재의 설법이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의 법문들을 종합해가지고 인재어록을 편집하고 인재의 가풍을 새롭게 정리해준 인물이 누구냐? 풍월연소선사. 풍월연소선사의 수산성명선사라든가 이런 뛰어난 또 이제 인재종의 선생들이 아주 많이 배출해가지고 풍월연소가 인재선종의 가풍을 크게 드날렸다. 이런 자료들이 인재록에 있어요. 그래서 인재록이 편찬될 때에 풍월연소의 출연과 인재의 그 애언하고 이것이 인재록이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정리해 볼 때에 인재어록이 편집된 그 시대에 주역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풍월연소선사가 중심이 되지 않느냐?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창에도 이런 소개합니다. 인재어록에 보면은 인재선사가 소나무를 심어요. 근데 황백선사가 온 산에 소나무 천지인데 왜 소나무를 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인재선사가
산문의 경치를 소나무를 실어서 정원을 산문의 경치를 푸르름을 더하고 산문의 경치에 그 정신을 아주 더 날리게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후인들에게 정법을 널리 전하려고 하는 표시로 한다. 이렇게 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인재의 입을 통해서 소나무를 심는 의미를 설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계기를 가지고 소나무를 심고 땅을 쾅쾅 찍고 그런 황벽선사하고 성답을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 황벽선사가 이러한 인재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나의 종풍이 그대에 이르러서 크게 세상에 번창할 것이다.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의 종풍이라는 게 황벽의 종풍이잖아요. 황벽 불법 무다자라고 하는 인재의 종풍이 인재에 의해서 크게 번창을 했는데, 그 황벽의 종풍이 인재에 의해서 한번 인재용으로 오가 종풍에서 크게 번창했죠. 근데 소나무를 심었을 때 소나무를 심은 그 뜻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중에 앙산선사가 예언을 하는 거죠. 남쪽으로 큰 올 땅에 큰 바람이 불어오니 남은 선사를 만나고 나면은 큰 바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바람이 누구냐? 바로 풍월이죠. 남은 올 지방에 풍월 선사가 큰 바람을 일으킨다 하는 예언을 이렇게 인재어록에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풍월 선사가 인재의 가풍을 크게 더 날리게 된다는 사실을 인재어록에 전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의 가풍을 더 날리게 된 중심 인물이 이제 풍월 선사의 예언으로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풍월 선사의 출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풍월 선사가 이제 설법하는 본문이 조사의 시비는 철우지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인재선사의 제례다. 인재선사가 다시 출현해 오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풍월 선사의 그 간략한 정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절강성 중국의 남쪽 지방인데 항주 유명한 그 항주 소주 하는 데 있죠. 정치종 항주 소주 백주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려서부터 유학을 공부를 아주 많이 해서 과거 시험에 나가요. 근데 과거 시험에 나가서 과거 시험에 낙제를 해요. 그 유학에 아주 정통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과거 시험에 낙제를 하고 난 뒤에 뜻을 세워서 출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유명한 마조선사가 살던 동주 개원사에 출가를 해가지고 여기의 훌륭한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면서 불법을 공부하고 천태교학을 공부하고 참선 수행을 하고 유명한 당시의 설봉선사, 설봉의 제자 경청선사, 임재종의 남흥선사 선생들을 온갖 선생들 다 챙겨내면서 참선 수행에 자신의 안목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선사에부터 깨달음을 체득한 인가의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남은 선사와 어떤 대화를 나누어서 이런 안목을 열어서 남은 선사의 법을 읽게 됐는가 하는 것은 이제 원호국권 선사의 병학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36살 때에 여주 하남성이라고 하는 아주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 북경 이후에 이쪽에서 이제 여주 오풍을 옛날 풍혈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이 폐허가 된 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풍혈연수선사가 이 절을 복원을 해요. 여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하남성 여주라고 하는 풍혈사를 재건을 해서 여기서 선법을 펼치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여주의 장관으로 왔던 사람이 이사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사군. 여주의 그 당시에 도지사죠. 도지사.
이사군이라는 사람. 근데 여기는 북쪽 지방이거든요. 북쪽 지방인데 이사군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풍열사를 동설하면서 이사군을 만났고 이사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풍열선사를 존경해서 불법을 고조했어. 그러면서 이게 후원을 해주는데 나중에 이사군이라는 사람이 남쪽에 호북성에 가서 어디냐 영주 지역의 도지사로 이사군으로 발령을 받아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풍열선사 북쪽 지방에 하북성에 있던 풍열선사를 영주에 자기가 도지사로 있는 곳에다가 초청을 해요. 이게 제일 북쪽에 있는 사찰의 풍열선사를 제일 남쪽에 있는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곳에 관사 영주 관사라는 것을 이걸 뭐냐면은 대도량이라고 해요. 영주 관사에서 풍열선사를 초빙해고 법문을 한 것이 오늘 원칙의 주제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사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풍열선사를 관내에 초청해서 법문을 청하고 그 법문을 청한 설법에 오늘 풍열선사가 조사의 심의는 철우의 성기지의 작용과 같다. 이런 법문을 쓰라는 거죠. 이 본칙의 법문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본칙부터 한번 읽어보고 수시본문 넘어가겠습니다. 풍열하상이 영주 간청의 법당에서 설법했다. 이게 법당이라는 것은 대도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훌륭한 정치가들이 훌륭한 고선들을 관내에다 초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관내 초청해가지고 설법을 받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수나라의 천대지휘 같은 사람, 수양제 이런 분들이 관내에 초청을 해서 계법을 설하기도 하고 법문을 설하겠죠. 그 다음에 당나라시의 초청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현수 아니면은 현수법장이라든가 또 신수성사라든가 뭐 해양국사라든가 이런 분들 초청해서 대도장에 설법을 하죠. 뭐 마조선사 같은 경우도 호남 관청에다가 법당을 설정해가지고 그 도지사가 법당에다가 성성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원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마조에 뛰어난 제자들이요. 사실은 개원사라고 하는 절에서도 수행을 했지만은 마조의 관사에서 수행한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관내에 큰 법당을 만들고 수행 도량을 만들어서 선생들을 후원하고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뒷바람에 해주는 것이 바로 그 지역에서 관청의 도지사 아니면 그 지역의 왕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훌륭한 지사들은 고성들을 초빙해가지고 관내에다가 내 도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이제 고성들을 설법하는 이런 법문을 많이 성행했는데 여기에 풍열선사도 이사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청을 해서 영주 관내에다가 내 도장에 설법을 하는 부분이 오늘 주제 법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풍열하상이 영주 관청이 법당에서 조사의 마음은 심의는 마치 뭐와 같으냐 무쇠소 철우의 지혜 작용과 같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철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황하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왕이 그 큰 무쇠소를 세우는 그 전설이 있어요. 근데 그 무쇠소의 전설이 지금도 황하에 그 무쇠소가 있죠. 근데 그거는 당나라 때 만든 무쇠소에 어마어마하게 큰데 황하의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것이 물줄기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황하에 물줄기 강변했는데 지금은 그 들판에 이제 무쇠소가 발굴이 된 거예요. 물줄기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황하의 강을 다스리는 신의 역할로서 무쇠소를 설치했는 건데 그것이 중국 선생들에게는 철우라고 하는, 철우직이라고 하는 말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조사의 시민은 철우지기와 같다. 이렇게 합니다. 철우라고 하는 것은 무쇠로 만든 엄청나게 큰 소인데 이것을 이제 철우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철우의 지혜가 작용하는 성기의 지혜를 기라고 하죠. 철우가 작용하는 성기의 지혜의 작용은 뭐냐? 다른 말 한다면 철우는 뭡니까? 무심, 무사의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이게 마치 무엇이냐? 거울과 같아. 거울과 같다. 명경과 같다. 명경에다 비유하고 아니면은 명주에다가 비유하죠. 그죠? 이게 거울 앞에 어떤 물건이 오더라도 거울은 물건에 대해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을 바로 조사의 시민은 철우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의 마음작용은 뭡니까? 다른 말을 한다면 철우가 여여부동이죠. 그러면 여여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을 한다면 중생심의 모든 생멸심을 초월한 경지죠. 불세불멸의 경지예요. 이게 중생심은 차별 분별심에 번뇌 망념을 일으켜서 생사윤회의 업을 만들지만은 조사의 시민은 철우와 같이 무심무사하여 명경과 같이 거울 앞에 어떤 사물이 오더라도 마음의 작용이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여여부동한 경지다. 그래서 뭐냐? 바로 지혜법시는 불세물의 경지를 철우에다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철우의 성기지의 작용은 뭐냐? 조사의 시민에다 비유. 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조사의 시민 이 말하고 또 같이 이제 사용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불심이라는 거예요. 불시민이란 말이 있죠. 조사 시민이나 불시민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재불열애의 시민입니까? 재불열애는 여여부동한 경지죠. 그래서 열애법시는 중생의 차별 분별심에 타락하지 않고 항상 제1이 부동이요. 제1이 여여부동. 이것을 이제 중국 사람들은 철우지기에다 비유합니다. 그래서 조사의 시민, 조사의 마음의 작용은 철우와 같이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에 타락하지 않고 여여부동한 경지에서 무심무사하게 지금 여기 자기 공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산다. 이런 의미예요. 자세히 풀면은. 그래서 이런 법문을 이제 철우 조사의 시민은 철우지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법문은 불시민 조사 시민을 도장을 찍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법을 해요. 그런데 다음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은 어려운 구절을 우리가 먼저 이 핵심의 부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른쪽에 237페이지 보면은 조사 시민은 철우지기요 해놓고 거적 인주요 주적 인파요 이 두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이 오늘 주제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는 무엇이냐 하면은 도장을 떼어두는 거예요. 시민의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종이에다가 찍어야 되잖아요. 찍었을 때에 도장에 새겨진 글하고 종이에 찍힌 그 도장에 찍힌 글하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만 인가가 되잖아요. 근데 도장이 종이 위에 떨어져 있는 상태를 글하고 해요.
종이에 떨어져 있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주. 도장을 종이에다가 찍어라 이 말이에요. 인주는. 그래서 도장이 떨어져 있으면은 도장을 종이에 찍어서 도장을 분명하게 찍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걸 말이고. 이 주적 이파라. 주는 무엇이냐? 도장이 종이에 찍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상태로 주라고 해요. 도장이 종이에 찍은 상태로 두고 있으면은 인파. 도장을 떼어내라. 도장을 종이에 찍어두면 도장이 찍어둔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확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도장을 떼어놔야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 법문인 거예요. 이것이 도장을 찍는 법문으로서 조사의 시민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1심, 조사의 1심의 지혜작용을 도장에 찍어서 2심 전심으로 인가해 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재물열애의 시민은 마음 도장을 2심 전심으로 도장을 찍어서 인가해 주는 것처럼 마음 도장을 2심 전심으로 인가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2심. 자, 마음과 마음이 분리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조사의 마음하고 제자의 마음하고 재불의 마음하고 조사의 마음하고 분리가 되어야만이 분리 일체가 되어야만이 인가가 되는 거죠. 그죠? 불이일체라는 사실을 이심전심으로 도장을 찍어서 인가하는 것은 무엇이냐? 확실하게 일심의 지혜가 작용된 경지가 철우와 같은 성기의 지혜 작용을 여여부동하고 중생의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고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확인하는 스승과 제자의 대화, 선문답을 통해서 인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승도 조사의 시민이 철우와 같아야 되고 제자도 조사의 시민이 철우와 같아요. 그러한 사실을 도장을 찍어서 불이일체라는 사실을 인가해 주는 것을 선에서는 이심전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의 시민이 도장을 찍어서 불이일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하는 그 법문을 자, 도장이 떨어져 있으면은 도장을 찍게 하고 도장이 종이에 찍은 상태로 있으면은 도장을 떼어내라고 설법합니다. 이 법문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이 법문이 상징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의 내용이 있어요.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 도장을 단순히 종이 위에 찍는 거하고 도장을 떼어내는 거하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이런 설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그것을 주제로 이제 문제로 이제 갖고 공부합니다. 근데 도장을 그 다음 구절 지어 불거 불주라 단지 여여하게 도장을 떼어내지도 않고 도장을 그대로 두지도 않고 이게 불거부주라는 것은 여여한 경지죠. 그죠? 불생불멸과 불거부주는 뭐 단상이 초월하고 거래가 초월하고 왕래가 초월하고 가고 오고 하는 중생의 차별심이 모두 초월한 경지가 바로 불거부주가 마치 여여한 경지니 이러한 경지에서 인적시여 도장을 찍어야 옳은가 불인적시냐 도장을 찍지 않아야 옳은가 이걸 문제로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철부지기라고 하는 조사 시민을 비유해서 여여부동한 경지에서 도장을 찍어야 되느냐 찍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수행승들에게 문제로 제기합니다. 이게 법문이 굉장히 어렵죠. 요건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때 노파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장로는 그 가운데서 나이가 많고 또 대접을 받는 선성이에요. 선성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장로니까
장로파 장로가 나와가지고 모갑이 저는 철우지기가 내가 철우지기를 부족하고 있으니까 화상은 합인 자 도장을 찍지 마시오. 도장을 찍지 말고 도장을 찍을 필요 없다. 도장을 찍지 마시오. 조사 시기는 도장을 찍어야 되냐 찍지 말아야 되냐 이것은 문제를 제기하니까 도장을 찍지 마시오 그런 거예요. 이게 풍열 화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래를 잡아서 바다를 앓히는 일은 익숙한데 개구리 그림으로 진흙 속에 허우적거리는 것은 내 흥미가 없다. 이게 노파 장로를 완전히 진흙통에 헤매고 있는 중생으로 지금 해버리죠. 고래를 잡아서 바다를 앓히는 일 이게 고래를 잡아서 큰 고래를 잡아서 바다를 흐리게 하는 것을 청정하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나는 익숙한데 그때는 뭐냐 나는 고래를 잡으려고 하는데 개구리가 진흙탕에 헤매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이런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꼴이죠. 노파 장자가 이 말에 대해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니까 풍열화상이 꽉을 치고 장로는 왜 말을 못하는가 한마디 제대로 한마디 할 수도 못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게 풍열화상에 또 국자를 한 번 더 치고 무슨 할 말을 찾고 있느냐 무슨 말해라 이렇게 하죠. 이게 노파 장로가 무슨 말을 하려고 머뭇거리니까 풍열화상은 다시 한 차례 국자로 또 쳤다. 일체의 모든 사량 분배를 차단시킨 거죠. 여기까지 이제 본문이 끝나는데 그때 이사군이라고 하는 자사, 도지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왕법이나 불법이나 똑같네요. 이렇게 한마디 거드는 거예요. 이게 풍요라서는 그때 지사는 무슨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하니까 도지사가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으면 도리어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되지요. 딱 이 한마디를 해요. 이게 도지사가 오히려 노파 장로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대답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풍요라상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설법을 하지 않고 법정을 내리는 이야기예요. 요 한 척의 공안이 풍요사상이 조사시민은 철우지기와 같다. 이거 비유본문으로 도장을 찍는 것, 도장을 찍지 않는 것, 이 문제점을 가지고 선성이 철우지기로 작용되는 그 형지의 법문을 써요. 근데 이 법문이 어록 가운데 어렵기로 어려운 법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먼저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어록복권 선사가 수시본문을 해요. 수시본문도 보겠습니다. 양 논전 전교의 법문을 설한다면 안상하떠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방편이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논과 점을 갖고 이제 설법을 하고 있는데 점은 방편 법문을 설합니다. 방편 법문은 응병요약이에요. 응병요약.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약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사습, 보살도를 실천하는 모든 동사습은 응병요약과 같다. 그래서 화강동진이라든가 이런 비유법문을 하는데, 그래서 제불열애가 설법하는 것, 스승이 제자들을 맞이해서 인도하는 것, 이런 것은 사람이 시절 인연과 사람의 건기와 환경에 맞추어서 돈과 점으로서 이제 지도를 하는데, 점을 내세울 때는 어떻게 하고, 돈을 내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먼저 이제 선성의 설법의 특성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 정교의 법문을 논해 본다면 안상합도요. 안상합도라는 것은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그죠? 이건 상도예요, 상도. 상식의 입안에 도에 합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도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유마경에서 이걸 비도행이라고 하는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업무들의 일상생활의 윤리, 도덕의 모든 가치를 상식적인 법규에 맞는 생활하는 것이 상이에요. 근데 상식과 입에 대야 된다 하는 것은 뭡니까? 도를 이루려고 한다면은 상식은 바로 중생심으로 두 가지의 차별상입니다. 이원적인 사고다 이겁니다. 나와 남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예의에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 분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생심으로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육권 육진의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중생심이 작용하는 경지에서는 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여 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도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도를 이루려고 한다면 정교의 법문을 설법을 할지라도 방편 법문을 설해서 비도의 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식에 입안해서 도를 이룰 수 있는 경지를 이루게 된다. 요거 이제 중국의 고전에서도 이게 이제 반상합도라고 하는 말은 선에서 맨 처음에 이 말 쓰지 않았어요. 중국의 고전 같은 데서 공양전이라든가 이렇게 경에 입안해야 도에 합침하는 것을 번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것은 뭐냐? 이게 점은 방편법문이니까 그걸 번이라고. 중국인들도 이게 방편을 번이라고 많이 썼어요. 장자 같은 데서 번이라고 썼고 사기에도 번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법문이다 이렇게 써요. 그 장자에도 유명한 말이 도를 아는 것은 이치를 깨달아 통달하는 것이요. 이치를 깨달아 통달하는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방편의 지혜에 밝은 박다. 방편의 지혜에 밝은 사람은 일체의 모든 사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몸에 손상을 받는 일이 없다. 이거 뭐냐? 바른 안목을 갖고 있었고 바른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사람만이 도를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중국 선에서 이 돈점이라든가 번이라든가 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요, 전부 다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이런 한자 언어에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논리를 선생들이 이것을 다시 새롭게 체와 용의 논리, 이와 사의 논리, 또 진실과 방편의 논리 이런 것으로 새롭게 정리해가지고 선생들이 설법을 해요. 이때 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명한 반상합도라고 하는 것을 반문문자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신의 들리는 소리를 중생심으로 듣는 모든 생각을 바꾸어서 지적 원심의 지혜로 깨닫도록 해야 된다. 도를 이룬다, 그죠? 이런 법문들이 수능경에 서설하는 것도 이런 의미예요. 자, 반상합도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야 진여일심의 추세간의 지혜를 이룬다.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 세간법에 입연하고 세간법에서 출세간법으로 이런 뜻입니다. 중생심에서 상식적인 중생심의 불심으로 그래야만이 도를 이룬다. 이런 거죠. 이걸 일단 전식 뭐라 그러죠? 덕치라고 그러죠. 이런 말씀. 이런 이제 중국의 선생들의 법문들이 전부 다 방편 법문을 통해서 바른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선문답을 통해서 이런 저런 법문들을 잘 쓰라는 것을 이렇게 반상합도라고 해요. 그 송고성경에 보면은 해충국사가 이 반상합도란 말을 선생들 가운데서는 처음 쓰는데 문선사가 해충국사 이 법문을 빌려 가지고 그 해충국사가 정교를 말하면은 상도를 되돌려 도에 개합되도록 하고 동교를 논한다면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된다 이런 법문을 써요. 요거 이제 해충국사의 법문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해갖고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문선사는 뭐라 하냐? 종망치로 종을 치고 불자를 세우고 손가락을 퉁기고 시절 이전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점검해 본다면 자치나 흔적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운문선사가 자치나 흔적을 다 초월해야 되는 입장을 이제 법문을 쓰라고 있는 안상학보의 법문을 운문선사가 강조해요. 그래서 중생심의 모든 상식을 입안하는 경지에서 진여의 심의 지혜를 이룬 경지가 되어야 도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법문을 이제 안상학도라고 써요. 두 번째는 본교의 법문을 논의해 본다면 자치나 흔적에 남지지 않아야 된다. 돈은 뭐죠? 도노 견성이 있어요. 그죠? 예. 도노 견성의 경지는 선생들의 모든 법문은 자, 이건 방편 법문이고 선생들의 모든 법문은 도교의 법문이 많아요. 예. 도노 견성의 법문이 많지. 자치나 흔적이 남기지 않고 도노 견성은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죠? 도노 견성은 바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것이니 도노 견성을 하면은 자치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천성도 아무리 많은 지혜의 눈을 갖춘 사람도 자치나 흔적이 없는 것을 대상 경계로 보색을 할 수 없는 경기를 이룬다. 그래서 방편 법문을 쓸 적에는 동사섭으로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철염상정하고 병을 치료하는 입장이라고다 하지만은 동교의 법문을 쓸 적에는 일체의 모든 방편을 초월해서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알심 수행하고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몰종적 똘저 선생들은 언전 물거 어느 도단 의로 부단 심행처멸 이런 말 쓰죠. 그죠? 자, 이 두 구조를 정리한 것이 뭐냐? 수능경에서 이적도노요. 사비도제 이 말씀입니다. 자, 이런 법문들이 이제 중국 선생들의 이 도노 변성과 방편의 지혜를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설법을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쓰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법문이다. 그래서 수능경에 이걸 정리한 거예요. 이적 도노예요. 진짜 본성을 깨닫는 것은 도노다 이 말이에요. 사비도제다. 이상의 모든 법문은 단번에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지혜로서 설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죠? 원래 이제 돈과 점으로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중국 선생들이 다양한 능력을 갖추어서 동교의 법문을 쓰라고 정교의 법문을 쓰라는 이런 능력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 한다면 화주와 방해, 향상과 향화, 살인도와 할인도 이것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본점의 법문을 내세울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돈점의 법문을 내세우지 않고서는 어떤 법문을 설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풍월연서 선사예요. 풍월연서 선사는 일체의 돈점을 초월한 경지에서 설법을 특이하고 가지고 있는데 돈점의 모든 방편 법문을 초월한 법문이 어떻게 설했는가? 자, 그게 뭐냐? 바로 통쾌한 사람은 한마디 법문이고 통쾌한 말은 한 번의 책찍으로서 달리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일편이라는 말을 다른 말에 여기서입니다. 일꾼이라는 말로 수출해요. 그래서 선생들이 그 여러 가지 잔소리, 방편 법문을 할 것 없다. 처루지기 조사 시민을 갖춘 사람은 일구의 법문에 곧바로 통쾌한 경지를 한 번의 채찍에서 통쾌하게 많이 달릴 수 있는 경지를 부족한 사람이 바로 풍월선사다. 이런 뜻입니다. 정인맛이 수시작자요. 이러한 경지에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펼칠 수 있는 작가는 누구냐?
풍일선사에만 말로 이런 정법이 아무 부족한 작가 선지식이다. 그래서 대지도에 보면은 아주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일설이설에 꼭 깨닫는다. 아주 통쾌하게 달리는 말은 한 번의 채찍을 치는데 곧바로 달린다. 이 두 번 채찍도 필요, 이런 말을 이제 근기가 뛰어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일부의 만법을 모두 깨달아 지득할 수 있는 근기를 갖춘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풍일선사를 지칭해서 이런 수시 논문을 하고 있습니다. 풍일선사가 이런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서 설득한 것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원칙에 처음부터 넘어가겠습니다. 풍일선사가 영주 안에 영주 아자라고 하는 것은 관대를 말한다. 영주 관아를 말해. 관아 아자라고 하는 것은 영주 관아에 있는 내 도량이라는 뜻이죠. 아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청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사군이라고 하는 그 도지사를 만나가지고 풍일선사가 그 북쪽 지방에서 하북이라고 하는 그 북쪽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 이사군이라는 사람이 영주, 호북의 영주 쪽에 도지사로 가면서 그 풍일선사를 초빙해서 거기다 설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 풍일선사가 안 살아요. 많이 안 살고 다시 북쪽으로 다시 자기가 지은 풍일사가 나중에 광해사라고 하는 사찰 이름으로 바뀌는데, 광해사에서 나중에 20년간 교화 활동을 하다가 북쪽 지역에서 이제 이분은 돌아가시는데, 인제도 북쪽 지역에서 돌아갔죠, 그죠? 예. 그래서 관아라고 하는 것은 아자가 여기서는 관청을 말합니다. 이건 내 도량이다. 내 도량. 이걸 이제 황지, 이게 관청 안에 있는 도량을 중국에서 내 도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도량에 법당을 설치하고 풍을선사를 영주 관청으로 모셔 내 도량 안에서 상당설법을 하게 했다. 또 하남성 여주 풍열사에 있던 풍열선사를 여주 목사로 있던 이사골이 호북성의 영주의 목사로 가서 활약을 하면서 그 풍일선사를 초청하고 법회를 하게 하고 많은 선생들이 거기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준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5호 수당대에도 많은 선생들이 관청에 가서 이제 설법하는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도량. 그래서 이제 현종의 시대에는 마조선사가 관청에서 설법을 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마조선사를 관청에서 설법하지 않고 사찰로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황제가 명령을 내리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도지사가 지방의 왕이니까 그 지방의 왕으로서 황제는 중앙의 황제지만 지방의 왕은 도지사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훌륭한 고성들을 초빙해서 항상 같이 수행하도록 후원해 주기도 하고 또 법문을 듣고 또 수계설 것도 하고 이런 행사에 동참을 하게 했던 거죠. 그때 이제 풍일선사가 조사시민은 상사처루직이요. 그래서 조사시민은 상사처루직이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처루는 황하의 물기를 바로 잡는 하나의 수호신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남성 협구 밖에 있는데 우왕이 황하의 그 범람, 이게 우왕이 치산치수에 유명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황하가 범람하지 않고
농토로 많이 바뀌고 또 많은 사람들 땅을 기억하게 하고 국토를 만들어서 살기 좋은 곳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왕이 사실상 황하를 잘다. 우리가 말하는 용문 같은 것도 이제 우왕이 또 황하를 잘 다스리면서 용문을 설치한 거예요. 용문에 수문을 설치한 거죠. 그래서 용문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거고, 황하의 음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큰 쇠로서 큰 철루를 만들었다. 그 철루가 머리는 황하의 하남 쪽에 있고 철루의 꼬리 부분은 황하의 북쪽에 있다. 얼마나 철루가 크면은 이렇게 위험해. 그래서 원래 이제 수양산이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신이 손을 한번 탁 내려갖고 손을 내리다 보니까 산이 두 조각이 나고 그 사이로 황하가 흘렀다 하는 전설도 있죠. 이런 것이 이제 황하에 대한 전설도 많이 있는데, 철루는 우왕이 황하의 물기를 잘 다스리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그 철루를 만들었다. 그래서 대철루라는 것은 무시무사하게 자유자재하게 큰 지혜작용을 펼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철루가 전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당나라 개원 시대에 주조된 철루인데, 개원 철루라고 해요. 개원. 그 개원의 시대는 현종의 시대거든요. 당나라 현종의 시대를 개원이라고 하는데, 개원 성세라고 하거든요. 개원 시대에 만들어진 철루다.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황하의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배를 끌어올리는 밧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 철루가 땅속에 파묻혀 있다가 발굴이 되어서 이제 황하의 물길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그 황하의 철루로서는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의 시민은 달마대사가 전한 불시민, 1심의 법인, 이 시민으로 이야기합니다. 달마대사가 조에게 전한 것이 뭐죠? 바로 불시민을 전했다. 1심 지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시민하고 1심 지법이라고 하는 게 같은 말이죠. 이걸 이제 조사심이죠. 그래서 이제 조사심입니다. 근데 시민을 도장에다 피운 거죠. 도장에다. 그래서 이번 도장을 아까 여기 2심 전심으로 인가를 하는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게 스승이 제자를 2심 전심으로 법을 전하고 난 뒤에 도장을 찍어서 전한 것처럼 이걸 바로 2심 전심으로 법인을 전했다. 인가를 했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이 조사 시민은 도장을 찍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스승의 도장하고, 스승의 도장하고 제자의 도장이 같이 불이 일체가 되어진 경기를 바로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일체의 경기를 이루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선문답을 통해 이루어지죠. 그죠? 선문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기인데 바로 불시민의 작용이 되도록 한다면 불지견이 부족해집니다. 이걸 이제 정법의 안목이 부족.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지 못하면 바로 불시민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생심, 차별, 분별심이 들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노파장자에 나오죠. 그 풍월 선사가 이런 조사 시민은 철부지기와 같다 쓸 법인데 노파장로는 뭡니까? 바로 중생심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잖아요. 바로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이인전심으로 조사 시민의 경기를 이루지 못한 것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철부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조작이 없는 경지, 무시무사의 경지, 이걸 바로 명경에다가 비유하기도 하고 무시무사의 경지다. 그래서 시민이란 말로 우리가 참 유명한 건물이 무엇이냐면은 시편담에 나와. 시편담.
시편당 구절을 갖고 한번 봅시다. 시편당 맨 처음에 그대에게 문문이 이런 말. 시민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말. 모든 세월 어떠한 시간이 지나도 단연해서 여여하게 무이색이다. 다른 어떤 형색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 두 구절만 갖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그대는 본래입니다. 각자 우리가 보면은 그대를 그라고 표현하고 타라고 표현하지만 지시대명사지, 그죠? 각자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시민은 어떤 사람이 감히 전할 수 있는가? 시민은 수인, 수인간 전수인. 자, 시민을 어떤 사람이 전하고 있는가? 아무리 많은 세월도 다른 형색의 모양이 없는데 시민을 어떤 얼굴을 하고 있고 시민을 어떤 사람이 가히 전해줄 수 있다고 말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시민은 진여 본심이다. 조사의 시민은 여여부동한 진여 본심을 시민이라고 했는데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여부동한 마음의 작용이 재불열애와 똑같은 경기란 말이에요. 이게 불이란 말이에요. 여여부동한 시민은 불이다. 그렇게 삼세열애 일체 재불이 모두 똑같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불교에서는 뭐냐? 차별의 종교밖에 안 되죠. 불이 법문으로서 여여의 경기를 똑같은 경기에서 지혜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 조사 시민은 철을 지키고 갔다. 그런데 그 시민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고 시민을 누구에게 전수할 수 있다고 하겠느냐? 시민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법을 전한다 하는 말도 우리가 전법이란 말 쓰는데 우리가 전법, 전도 아니면은 전심 이런 말 쓰는데 전해주는 마음이나 도나 이것이 실체로 존재한다면 이것은 외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서 전해주는 것은 인가하는 거예요. 인가. 확인하고 어떤 것을 확인하니까 불지견을 부족한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다는 사실을 인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재불여대와 같은 지혜를 부족한 입장을 스승, 제자가 선문답을 통해서 확인하고 인가해 주는 것을 시민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거적인주요 주적인파라는 구절 나오죠. 그죠?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주제예요. 이 말이 참 어려운 말로서 비유 본문을 설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교감독을 여러 가지로 번역한 사람들도 전부 다 인주하고 인파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중심이 돼요. 거라고 하는 거하고 주라고 하는 말하고 이 도장을 갖고 비유법문을 했다고 그랬죠. 그죠? 자, 시민이 이 도장이
도장이 떨어져 있다 하면 어떻게 떨어지죠? 도장이 종이와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죠. 도장의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다가 도장에 새겨진 글을 종이에다가 찍었을 적에 도장의 효용이 있는 거예요. 그 도장의 마음 작용이라는 것도 마음이 그냥 있으면 마음이 쓸모없는 것이 되구나.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중생심이 된 거예요. 이거는. 중생심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도장이 떨어져 있으니까 도장으로서 활용이 안 되잖아요. 시민으로서 작용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뭐냐? 중생심으로 도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는 이런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인주, 종이에다가 도장을 찍으라. 자, 시민의 도장을, 그 도장을 찍다는 뜻입니다. 인주. 그 중생심을 떨치고 시민의 도장을 여기다 찍어라. 다른 말 한다면은 발심 수행해서 정각을 이루라. 이 법문이에요. 기가 막히게 표현해요. 그죠? 자, 이걸 전에서 뭐냐? 파주라고 해요. 파주 법문이야. 도장이 떨어져 있으면은 도장을 종이에다 찍어. 시민의 도장이 떨어져 있으면은 시민의 도장을 찍어야지 도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떨어져 있는 상태는 뭐냐? 도장이 중생심으로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도장으로서 역할을 못 하잖아요. 진여 본심은 있는데 진여 본심이 중생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진여 본심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여 본심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발심 수행해서 정각을 이루도록 하라. 이 비유 법문을 쓰는 거예요. 기가 막힌 법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법문이 어려운 거예요. 이 무슨 내용으로 이런 설법을 했는가? 자, 이건 뭐예요? 시민의 도장을 찍으면은, 이거 종이에 찍은 상태로 있는 것이 주의. 시민의 도장을 찍은 상태로 있다면은, 인파, 떼어내라. 이건 뭡니까? 바로 떼어내라. 도장을 떼어내야만이 인가라고 하는 도장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도장을 종이 위에 붙여놓은 상태로 있다면은 도장에 찍힌 그 문양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도장을 붙여둔 상태, 아무리 도장을 여기에 붙여둔다고 한도 도장에 새겨진 그 문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도장으로서의 자기 본분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이건 뭐냐? 깨달음의 경지에 머물지 말고, 요 깨달음의 경지에 머무는 것을 주라 그래요. 자기 본분사에 지혜로 작용하라. 자, 이렇게 발심수행에서 정각을 이루고 정각을 이룬 경지에서는 깨달음의 경지에 머무르지 말고 발심수행한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라. 요거죠. 자, 이거는 뭔가 파주, 이거는 양면. 다른 말 한다면은 이거는 향상사를 이루도록 하는 상구볼이고, 이거는 향하사, 하바주, 살인도 발인, 이렇게 설법하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비유 법문으로 설법을 하는 거죠. 이게 이 법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요. 이해하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쉽죠? 네. 이렇게
이걸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하면 이 법문의 핵심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도장의 역할이 되도록 하려면, 시민의 도장이 되려면 시민으로서 작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도장을 찍은 상태로 두면은 도장으로서 인가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인가된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 상태는 무엇이냐? 도장을 떼어내서 시전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 이게 바로 이신전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철우지게. 자, 발심수행하는 것도 지혜본심이에요.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에 사는 것도 무신무사의 경지에서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 이것을 바로 철우의 성리지혜의 작용과 같다. 이렇게 비유한 거죠. 그래서 조사의 시민을 여기서 본심의 지혜 작용은 무신무사다. 이걸 도장을 찍는 비유 본문으로 이렇게 쓰려는 거예요. 도장을 종이에 올리려고 찍는 일은 바로 본심을 회복하는 일이고 발심 수행하는 일이죠. 이걸 다른 말로는 백척간두에 진일보 하는 거예요. 발심 수행을 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거잖아.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저 민주요. 출적인파는 뭡니까? 바로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를 방편의 지혜로 건립하는 것. 즉 백척간두 진일보 이런 뜻이죠. 그죠? 이 본문을 풍일선사가 이렇게 남의 말, 이건 중국 선어록에서 풍일선사만 이 본문을 했어요. 이게 귀인은 남의 옷을 빌리 입지 않는단 말이야. 그 임재의 본문도 있잖아. 임재가 남의 말을 절대 빌려 쓰지 않아. 이 풍일선사, 그래서 임재의 재래다. 임재의 후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일선사 본문이 종명록에도 이렇게 그대로 설주고 있습니다. 향상사, 향하사의 본문을 이렇게 종합해서 설법을 했는데, 자,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불지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대사의 수행의 모든 일을 다 마친 사람은 진정견해를 구조해야 돼요. 불지경, 정법의 안목이 갖춰 있고. 그래서 여기에 풍일선사는 이런 안목을 갖추도록 이런 부분을 설했는데, 여기에 노파장은 어떻습니까? 안목이 없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다음 문제 봅시다. 그래서 정법의 안목으로 만념이 일어나는 사실을 판단하고 발심 수행하는 일은 도장을 찍는 일이고, 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방편의 지혜를 갖추는 입장에서는 시저진연의 항상 일로의 열반의 경지에서 안주하지 않고 방편의 지혜로 시저진의 본분사를 방편의 지혜로 건립하는 것. 이거 유마경에서 우주의 근본에서 일체적으로 건립하는 것. 이게 경전의 본문들을 중국 선생들은 독자적인 안목과 독자적인 방편의 본문으로서 자신이 새로운 언어로 설법을 자연자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전의 본문하고 연결해서 같이 이해하려고 내가 여러 가지 설명하는 거죠. 자, 우의 구절은 초발식으로 변성정각이요, 자각성지요, 영기적과 각지적 실이야. 이거는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 일을 건립하는 것이요, 백척간두의 진일보하는 것이요. 이게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하면은 항상 일구 함정에 빠지고 종사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경지에서 벗어나서 철우지기 무시무사의 경지에서 시절인의 자기 본분사를 이루도록 하라. 그 다음 구절에 본문이 하나, 지어 불거 부주요. 자, 요 구절이 됩니다. 지어 불거 부주. 지어 불거부주는 거주가 없는 상태지, 그죠? 그러니까 들어 내왕이 없고 거주가 없는 것은 뭡니까? 바로 열애죠, 그죠? 열애. 무소종래요,
영무소거든요. 우리가 주역에서 중도에서 8분 중도 했을 때 보니까 생맥이 끊어지는 거죠. 생맥이 끊어지는 거죠. 1. 또 상단이 1, 2로. 자, 이런 모든 차별상이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기는 보니까 열애니까. 열애는 가고 오고, 생명이 끊어지고, 가고 오는 것도 끊어지고, 가고 머무는 것도 끊어지고, 하나와 다른 것도 끊어지고, 상단이 끊어지고. 일체의 모든 차별상이 모두 끊어진 경지가 바로 지열, 반지, 이와 같이 일체의 가고하는 차별상이 끊어진 경지에 이런 뜻이죠. 근데 인적시요, 인적시냐, 불인적시냐, 이게 문제지. 도장을 찍어야 되느냐, 도장을 찍지 말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이제 올가미를 주는 거예요. 올가미. 안목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애의 경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열애의 경지가 되도록 하려면은 도장을 찍는 것이 옳을까, 도장을 찍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게 낚시를 던지는 거예요. 왜 수행성들의 안목을 점검하기 위해서 풍열선사는 문제를 던진 거예요. 여기서. 여기에서 찍느냐 찍지 않느냐, 찍는 것이 옳은가 찍지 않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은 두 가지 차별상이죠. 두 가지 견해에 대한 안목을 점검하는 거예요. 수행성들의 점검에. 그대들은 수행성의 안목의 입장에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가 찍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철우지기를 부족한 조사시민의 경지는 가고 오고 하는 경지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 해답을 줬어. 해답을 주놓고 찍어야 되는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안목을 점검하는 풍일선사가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안목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깨달아 체득해야 되는데, 여기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가 말아야 될 것인가 찍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낚시바늘에 걸려버린 거예요. 노파장로가. 그래서 이 문제가 중도 제1이 건강경의 열애의 경지, 적법의 안목을 부족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노파장로 같은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노파장로는 장로라고 하는 칭호를 붙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 문제를 제기한 입장에서는 바로 안목이 없는 것이 드러나버린다. 그게 뭐라 하냐, 노파장로가 말하기를 나도 철우지기를 부족하고 있으니까 선사는 찍지 마시오. 두 가지 차별상이 떨어지죠. 찍느냐 찍지 말아야 되느냐, 두 가지 차별상의 하나를 선택해버리니까 안목 없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죠. 도장을 찍거나 이 지사 선택에 떨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풍일하상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바닷물을 흐리게 하는 큰 고래를 붙잡아서 바닷물을 맑게 하려고 했는데, 뭐야? 와보 전니사라. 안타깝게도 와보라고 하는 것은 뭐지? 바로 개구리죠. 개구리가 니사, 흙탕물에 부르고 있다. 흙탕물에 나디불고 있구나. 이게 바로 여기서 그대는 나는 안목을 갖춘 큰 고래를 잡으려고 설법을 하고 있는데, 뭐야, 중생심으로 생사윤회의 흙탕물에 타락해서 살고 헤매고 있는 중생이 한 마리 등장하고 있냐, 뚜껑이 개구리 한 마리가 등장하느냐. 이 벼감록에 보면은 낚시를 던져서 큰 고래를 잡으려고 했는데 겨우 뚜껑이 한 마리가 딱 이런 말이 벼감록에 나와요. 근데 큰 선지식은 고래를 잡으려고 안목을 갖춘 수행성을 키우려고 이렇게 법문을 써냈는데, 뭐야,
선과 악, 진망, 차별, 분별, 찍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차별 경계에 떨어진 중생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말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운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장자, 인공자의 유명한 낚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전 스승들이 자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 인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큰 바다에다가 그 낚시바늘을 큰 걸 붉은 밧줄을 하나 연결해가지고 8마리, 50마리가 되는 소를 미끼로 해서 낚시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요. 그래서 이제 해계산에서 낚시를 동해 바다에 던지놓고 낚시를 했는데 어느 날 큰 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고기를 잡혀서 보니까 물고기가 막 지느러미가 막 하늘을 뒤집는 그런 막 파도를 치는 정도로 큰 고기가 잡힌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사방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인공자는 그런 큰 고기를 잡아갖고 포를 떠가지고 절강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인들의 이거 스케일이 지상의 스케일이에요. 대단한 나는 항상 비유하자면 인도인들의 그 우파니사트라든가 라마야나 같은 이런 비유 보면 우주적인 스케일인데 불교가 법계를 중심으로 한 스케일이잖아요. 중국은 지상에서 그 엄청난 비유로 스케일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종명록도 보면은 구름을 먹이로 삼고 초승달을 낚시로 하고 청진에서 낚시질 했다. 이런 말이에요. 구름을 먹이로 삼고 초승달을 낚시바늘로 삼고 이 스케일이 대단하죠. 낚시를 청나물에 다 던지고 초승달로서 낚시를 삼았다. 이런 비유 부분들이 이제 중국의 시인들의 또 언급을 하고 있고 선생들도 이런 구절들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사해에다가 그 낚시바늘을 사해에다가 던진 것은 사나운 유용을 낚으려고 하는 것인데 경기의 지혜를 부족한 그 본래 물목을 깨달아 체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경계의 등기 이런 말들을 가지고 낚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천척사륜, 직화수 이런 말 쓰죠. 그죠? 천척사륜 중에 천이라 되는 낚시에다가 직구에 그 낚시바늘을 낸 거예요. 낚시바늘은 구워야 되잖아. 구워야 고기가 무는데 굽지 않는 고든 낚시를 남겨고 어떤 고기가 그 고든 낚시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척사륜, 천일에 되는 큰 물길에다가 고든 낚시를 내리는 거야. 돈을 구하는 사람은 고든 낚시에서 구하는 거야. 그 양태국이 뭡니까? 낚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고기를 잡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도인을 구하는 이야기를 그런 비유로 이제 쓰라고 있죠. 예. 고든 낚시바늘로 사나운 용을 낚고 구원 낚시로서는 두꺼비를 낚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쓰라고 합니다. 고든 낚시로는 진정한 도인을 구하는 이런 비유 부분들을 이제 쓰라고 합니다. 그게 풍월하상이 하를 했죠. 과물 쳐가지고 로파장저를 붙이죠. 장로는 어찌 그 말을 하지 못하느냐. 일구의 법문을 제시하라. 일구의 법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안목이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로파가 다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머뭇머뭇거리니까 풍월하상이 다시 불자를 들고서 지금 이 법문을 쓰란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주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 환기득 화두마 이런 말씀인데 내가 지금 조사의 시민은 철우지기와 같다. 그리고 도장을 떼면은 도장을 찍게 하고 도장을 찍어두면은 도장을 빼라고 하는 법문에 진정한 내 법문의 뜻을 파악을 하고 있느냐? 안목을 갖추는 사람이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의 시민은 철우지기와 같다라고 설한 내 법문의 뜻을 진정한
임의로서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런 소리 하느냐. 안목을 갖춘 사람이 내가 설한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참고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 노파장자가 입을 열고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 풍을 쓴다는 주장, 풍자를 한번 치면서 입을 막아버렸죠. 그죠? 철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 친 장로가 제대로 일부의 법문을 대답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하려고 머뭇거리는 것 자체가 사람 분별하는 거죠. 사람 분별하는 것은 언어를 대상 경계로 사람 분별하기 때문에 안목이 없는 소리예요. 법문의 내용을, 주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풍을 하자는 문자로서 쳐서 이체의 입을 봉쇄해 버린 거죠. 근데 이러한 사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영주 목주인 이사훈이 옆에서 이런 말 합니다. 불법과 왕법은 같군요. 이런 말이죠. 불법과 왕법이 어떻게 같을까? 이런 거. 근데 이 이사훈이라는 사람이 풍일 선사를 쫓아다니면서 참선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여기 노파 장로보다도 더 안목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불법과 왕법은 같다는 말인 거죠. 자, 세간법을 우리가 공안이라고 해요. 이게 왕법은 법률로 정해진 부분이에요. 법률로 정해진 법은 만인이 범할 수 없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법규라든가 헌법이라든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질서를 유지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데 그 생활이라든가 범죄라든가 윤리, 도덕의 모든 가치 기준을 세간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왕법이라고 하고 불법은 무엇이요? 바로 출세간법이죠. 그죠? 그러면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은 뭐죠? 법이 같다는 거죠. 법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준입니다. 기준. 시줄 날줄이라. 이것을 경이라고 해요. 경. 이 때문에 모든 기준이 있어야만이 모든 길을 함께 할 수 있고 똑같은 경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왕법과 불법은 같군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옆에 보는 사람이 이제 더 잘하는 거예요. 바둑을 뜨는 사람이 옆에서 훈수 뜨는 사람이 문제점을 더 잘하는 것처럼 노파 장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왕법과 불법은 같군요. 자, 그러니까 왕법과 불법이 일반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리를 깨달았길래 그들은 그런 말을 하느냐. 여기서 도리란 말 나와. 도리. 이 도리라는 말이 뭐죠? 법의 이치입니다. 법의 이치가 도리예요. 법이 영업하게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근본 원리를 말하죠. 그래서 어떤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법문을 이제 다그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그 진정한 목주가, 정치가 하는 목주가, 진정 왕법과 불법의 내용이 같다라고 하는 뜻을 진정 잘 알고 있는가 풍열화장이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니까 목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당부단의 반촉이라니 거예요. 당연히 끊어야 할 일을 끊지 못하면 도리어 그 환난, 재난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게 뭐냐면은 끊는다라고 하는 건 뭐죠? 불교에서 단을 뭐라고 하죠? 제거한다든가 아니면은 항복시킨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그죠? 뭘 끊을까요? 중생심이지. 그죠? 사된 걸 끊는 거죠. 사. 자, 여기는 뭐냐면은 사법을 끊어야 정법이 살죠. 그죠?
사법이 끊어야 정법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기서 끊는 것은 여기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불법자입니다. 여기 이제 중생식 망념을 차단해야 정각을 이루는 것이고 망념을 차단하지 못하면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지견으로 끊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어요? 불지견으로 끊을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항상 중생심으로 생사윤회하는 업장 고통의 환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지를 이룬다. 이 말과 똑같죠? 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법도 법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죄를 받는 것이니까. 자, 요 말의 한마디가 이사군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노파장자보다도 더 차원 높은 안목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은 사기세가에 나오는 황석공이라고 하는 유명한 법률가가 한 말이고 황석공 삼약이라고 하는 정치가의 법칙입니다. 세관법이나 출세관법이나 재앙의 불씨가 되는 문제를 남겨준다면 언젠가는 또 다른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된다. 정치가 입장에서 한마디인데 목주가 평가한 이 한마디의 인연을 풍을 쓴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노파장좌가 제시하지 못한 말을 목주가 했으니까 이 본문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풍을 쓴다가 법자에서 내려옵니다. 목주가 풍을 쓴다를 법자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노파장자가 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노파장자가 못 만들어줬으니까 목주가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목주가 풍을 쓴다를 법자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하고 시중 본문이 이렇게 끝나는데 상당설법 불사를 원만하게 해양할 수 있도록 한 본문이에요. 근데 이사군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지. 이 당시에 뭐 우리가 소동파라든가 이사군이라든가 뭐 광한석이라든가 아니면은 황상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인물들이죠.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라 출세간의 지혜를 불법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은 선생들과 이런 대화를 나눌 정도로 선문답을 나눌 정도로 이런 법석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북쪽 지역에 있다가 남쪽 지방에 가면서 풍일 선사를 남쪽 지방에까지 다시 초회해가지고 이런 법상에 법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풍일 선사가 그 당시에 존경받았는가. 그 당시에 유명한 고선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풍일 선사를 특별하게 모셔서 이렇게 법문을 청하했다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근데 풍일 선사가 여기서 활약하다가 다시 북쪽으로 자기가 권리관 풍일사, 나중 광해사가 되는데 광해사로 되돌아가서 거기에서 한 20여 년간 행화를 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요. 풍일 선사의 그 이야기는 여기 벼감록에 참 자세하게 한이게 설명을 해놨어요. 풍일 선사의 법문하고 뭐 임재 선사의 법문하고 여기에서 좋은 법문을 많이 설해놨는데 이걸 다 소개하려면 참 어렵고 남은 선사의 문화에서 이런 법문하고 있어요. 남은 선사의 법을 잇게 된 법문이 여기 원호 국권 선사 벼감록에 전하고 있는데 하루는 남은 선사가 밭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남방에서 한 방망이를 가지고 어떻게 사양하느냐, 선문답을 하느냐. 방망이가 전부 다 본래 면목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본래 면목을 가지고 어떻게 그대는 선문답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그 남원화상이 주장자를 내세우면서 이런 말입니다. 방망이 아래 무생법인, 방하무생인 임기불량사, 이 부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남은 선사 문화에서 깨달음을 이룬 그 본문을 소개했는데,
자, 이게 풍월선사가 남원선사 서성 밑에서 깨달아 체득하는 인연의 법문이에요. 남원선사가 방망이를 본래 면목이죠, 그죠? 본래 면목을 상징하는 것이 본래 면목의 지혜가 작용하는 가운데 무생법인을 이루니 이런 뜻입니다. 무생법인이 뭐죠? 만야의 지혜죠. 이게 무생법인을 다른 말로 한다면 불지혜의 무생법인이에요. 만야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자를 들고서 방망이를 제시하는 그 작용 가운데 무생법인을 이루니, 성기의 지혜작용에서는 스승이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임기불량사라고 하거든요. 유명한 모노에 있는 말인데, 성기의 지혜력, 이게 당인불량사란 말을 써요. 모노에서는. 인의의 도를 실행하는 데는 스승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이제 모노에 이 말이 있어요. 중국 선생들은 임기불량사, 임기불견사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뭐 성기의 지혜가 작용할 때는 스승을 대상으로, 스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은 성기 지혜가 독자적인 성기 지혜를 발휘할 수 없어요. 스승과 제자라든가 이런 차별상에 떨어지지 않는 입장을 말하거든. 이게 스승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성기의 지혜를 작용할 때는 스승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당인불량사. 예를 들어서 유명한 밥을 뜰 때 적수지음을, 적수를 만나면은 당기불량이야. 성기의 지혜작용을 양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이제 중국 선생들이 어록에서 쓰는데, 이 법문을 딱 듣고 풍일선사가 깨달았다. 그래서 남원하상의 법을 개성하게 된 인연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문들이 보면은 그 안목을 갖춘 스승과 제자가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법문이 용화하상의 그 법문을 가지고 그대가 1000가지 만가지 경론을 강의를 할 수 있지만 일구이하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법문도 굉장히 참 중요한 법문이. 일구의 성기의 작용을 나중에 인제의 법문이 일구 법문이잖아요. 일구의 법문, 1000가지 만가지 경론을 강의는 할 수가 있어도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일구의 법문을 성기의 지혜작용으로서 바로 제시하기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명한 정도가에도 일구여연 천백억이란 말이죠. 이런 말 느끼죠? 일구여연 초백억. 중국 선생들은 일구의 법문으로서 아까도 얘기했기 때문에 돈점을 초월한 경지가 일구의 법문을 가졌어요. 인제의 법문이 일구 법문입니다. 그래서 일구의 분명히 깨달아지다는 불조의 경지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일구 법문을 여기서 인제의 가풍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구의 법문에 서로 뜻이 개합하면 스승과의 인연이 나누어지지만 일구의 법문에 서로 뜻이 개합되지 않으면 멀어진다. 그러니까 일구의 법문에서 스승과 제자가 이심전심으로서 시민이 우리의 경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안목을 부족하는 것이 불지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지에
그 갖추는 것을 유명한 협산선사는 이런 말에 입구의 법문이 시방의 모든 수행자들과 동참하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천하인들을 살리기도 하고 천하인을 죽이기도 하고 그 협산선사가 이런 부분, 유명한 부분을 서랍에 가지고 개성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홍일선사 개성은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한데도 우리가 한번 자, 교재 240페이지 봅시다. 금등노파 오철로 노파 장로를 붙잡아서 이런 뜻이죠. 노파 장로를 붙잡아서 철우에 걸터 앉게 했다. 이 고자라고 하는 말은 걸터 앉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철우지기를 이루도록 철우지기를 조사시키는 철우지기니까 철우지기의 경지를 깨닫도록 풍일선사가 노파 장로에게 설득을 한 것을 이 한 구절로 정리한 거예요. 대중 가운데 용감하게 대답에 나온 노파 장로를 철우지기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애를 쓴 것이다. 그래서 풍일선사가 조사시면은 철우지기와 같다라는 본문은 사실은 노파 장로에게 정성을 쏟아서 한 말이다. 근데 철우에 올라탔지만은 노파 장로는 어떻습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 했죠. 철우를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안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철우에 앉혀놔도 철우의 성기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사면 화갑 미경주. 그래서 이제 사면이란 말은 인재의 부분이에요. 사면 삼고, 사면 삼녀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입구의 본문에 사면을 갖추고 뭐 삼녀를 다 부족한다. 이게 인재의 의록의 중심이잖아요. 예, 그게 사면의 창과 갑옷을 가볍게 응수하지 못했다. 이게 철우를 태워놨지만은 노파 장로는 인재의 가풍을 전법의 안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사면의 인재 가풍의 지혜를 창과 칼을 갑옷으로 이게 이제 장수가 철우를 타고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수신칠사라고 해요. 수신칠사, 인재의 수신칠사. 선성이 부족해야 될 그 능력을 이렇게 인재에게서는 수신칠사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군이 바다에서 싸움에 나가면 뭐가 필요하죠? 칼과 창이라든가 방패라든가 7가지가 필요하죠. 그죠? 이게 장군이 갖춰야 될 7가지인데 인재 중에서는 요거 수신칠사를 선성이 갖춰야 될 7가지로 수신칠사라고 해요. 그게 인재장군이라고 그래. 그래서 인재장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싸움터의 장군은 칼과 창이라든가 방패라든가 이런 것이 칠사인데 인재장군의 칠사는 무엇이냐 하면요. 주장자라든가 북자라든가 아니면 선판이라든가 괴한이라든가 뭐 황백선사부터 괴한을 불러봤더니 이런 말 있죠. 그죠? 괴한이라든가 여의라든가 죽비라든가 또 목사하는 게 있어. 목사 나무로 만든 뱀을 목사라고 그래. 이런 것이 이제 중국 선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마디 도구를 말해요. 목사 뭐냐면 우리가 선생들이 항상 주장자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학인들을 지도할 적에 국자를 들고 지도하기도 하고 주장자를 지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망이를 갖고 지도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갖고 있지만 그걸 자유스럽게 선생이 활용할 수 있려면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파 장로는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 이게 안타깝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재의 종지를 대성한 선성이 이런 본문을 설하고 이런 경지를 이루도록 설법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인재의 삼현이라고 하는 것은 삼현, 삼요를 말하는데 인재의 삼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그 설명이 어려워. 그래서 인재어록에 보면은 그 일부 중에 반드시 삼현문을 갖추는 이런 말이야. 우리가 인재를 공부했지만은 일구 법문 가운데 사면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재의 법문은 돈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일할이라든가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정이라든가 일구라든가 이 법문에는요 방편 모든 돈정을 초월하는 경기야. 이게 독자적인 인재의 작품인데 그 분양선소 선사가 일구 명명의 해만상이야. 일구에 모든 삼라만상을 다 구조해. 이렇게 법문을 해요. 일구 법문 가운데 삼열을 갖추고 일구 법문 가운데 일구 명명에 일구 분명에 분명하게 모든 삼라만상을 다 갖추고 이게 일구의 바로 진여법신의 지혜를 다 부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구의 법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설을 하고 있는데 삼현, 삼멸을 뭐 인재록에 보면 여러 가지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해설 중에 하나라. 근데 진불, 진법, 진성이라는 것이 인재의 법문이다. 진불, 진법, 진성. 이 진이라는 글자거든요. 자, 삼현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성 이것이 바로 불이가 돼요. 불이 일체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신식 우리가 기신론 기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불법성하고 진여자성하고 이 네 개가 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여자성이 발심수행하는 것이 성이고 진여자성이 여법하게 발심수행하는 것이 법이고 진여자성이 여법하게 발심수행해서 깨달은 체험하는 것이 성이잖아. 불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치나 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구의 법문 가운데에 불법성 상보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자치나 한 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여러 가지 해설로 하지만은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설의 입장이고 진정한 일구 가운데 분명하게 삼라만상이 모두 다 자치나 흔적 없이 작용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풍일선사의 성기작용은 일체의 자치나 흔적이 없이 일구 가운데 삼현문이 부족된 최상용 불법성 이것이 다 지혜로 작용되지만은 자치나 흔적이 없어. 현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몰종적이야, 몰종적. 자치나 흔적이 있으면은 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냥 성소가 이 사면에 대해서 개성을 쓴 것도 있는데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초왕반 성반의 좋은 종수요. 초왕의 성이 성으로 모이던 조종수. 이것 영주라고 하는 그 지명이요. 옛날에는 춘추 시대에는 초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초왕이 이 때문에 영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설법하는 것을 초왕의 조종수라고 했거든요. 이제 풍일선사가 영주라는 곳에서 옛날 춘추 전국시대 때의 초나라 수도인 영주 관청에서 설법을 하는 그 자체는 천하의 모든 물이 그것에 다 모여드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음주가 다 모여드는 것처럼. 근데 한마디 하래
모든 바닷물로 흐르도록 다 그것이 모여들었는데 그 뒷구질이 뭡니까? 바로 할 하나의 할에 모든 그 물이 영유가 되도록 했다. 이게 풍요선사의 본문입니다. 이게 영주 대도양 법당에 천하의 모든 문수 행각들이 다 모여들어서 풍요선사 본문 가운데 중생심의 모든 차별상을 초월해서 반상합도라고 했잖아요. 불심의 지혜를 이루도록 조사시민은 철부직이라고 하는 본문을 입구의 본문으로서 해서 우리 거꾸로 흐르도록 했다. 이것을 조종의 이제 본문으로서 설법하면서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풍멸선사의 본문은 전미계요 도노 변성의 본문을 설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개송을 한 거예요. 근데 풍멸선사의 개송이 돼서 시간 더 되면 내가 종용록의 개송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종용록 개송도 비슷해요. 예, 비슷한데 풍멸선사의 본문은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거적 인주형, 추적 인파 이 구절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조사시민은 철부지기와 같다. 도장을 찍는 것 한마디 본문인데 그 이 풍멸선사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나는 이 종용록을 공부하면서 또 전에 뼈간문 이 책을 쓰면서도 여러 차례 이 모든 자료를 다 동원해서 이것을 많이 공부해봤어요. 근데 정말 풍멸선사처럼 이렇게 쓰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